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 덕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도 6% 넘게 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에 양국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휴전 합의 후에도 서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는 등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쌍용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압박에 나서자 양국은 결국 무기를 거두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반기 보고가 있었는데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는 했습니다만 시장은 중동에서의 휴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게 급등했고요. 특히 나스닥 100 지수는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과 달러 시세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많이 올랐는데 2% 넘게 올랐고 코스피가 3,1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80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수급적으로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에 또 28만 원을 좀 터치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네, 중동에서 휴전 소식이 들렸고 또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강했는데요. 코스피 이제 전고점인 3,300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국내 증시 대응 전략과 함께 주목할 업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불안정한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휴전 직전까지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휴전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자 시장은 일제히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1.19% 뛰었고요. S&P 500 지수는 1.11%, 나스닥 지수도 1.43% 급등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반도체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2%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요. 아마존은 영국에 4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4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애플은 다른 경쟁사보다 AR 기술에서 뒤처져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홀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어제 급등했던 테슬라는 다시 반락했습니다. 로보택시가 출시 첫날부터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장면이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테슬라는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한편 브로드컴은 이날 HSBC가 브로드컴의 투자 의견을 기존 보류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를 240달러에서 4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시선은 중동 사태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옮겨갔는데요. 역시나 파월 의장은 최근 연준위원들 사이에서 거론된 7월 금리 인하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또 고용시장도 강하기 때문에 7월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서두를 것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전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소폭 열어두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앞으로의 정책 경로는 물가 흐름과 노동시장 상황에 달려있다고도 말했는데 그만큼 추후에 나올 데이터들이 금리 향방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관세로 인해서 경제 여파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만 오늘 나온 지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긴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6월 들어서 다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발표치는 93.0으로 나오면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깨고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향후 6개월간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도 전월 대비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 80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것은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 측은 미중 간 갈등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 관세 인상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시장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20개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3.4%로 오르긴 했지만 전월 상승률과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이 주택가격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2월에 7.5%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 수요는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극적인 휴전 합의 소식에 그동안 중동발 리스크로 올랐던 자산에는 크게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도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13일에 전쟁이 시작된 때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번 휴전으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점도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제재 개조를 일부 완화하는 조짐으로 해석됐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WTI는 6.04% 빠지면서 배럴당 64달러까지 내려갔고요. 브렌트유도 5.09% 빠지면서 배럴당 67달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오늘 금 가격은 이번 달 최저치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금 선물은 1.71% 빠지면서 온츠당 3,337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는 장 초반만 해도 휴전 합의로 인해서 미국 자산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상승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밝히면서도 많은 경로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또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다시 반락한 것으로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 10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빠졌고요. 2년물 금리도 소폭 내렸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 CEO가 자사주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틀에 걸쳐 10만 주 우리 돈 200억 원 어치를 정리했는데요. 이 앞서 분기 보고서에서 연말까지 총 600만 주 1조 2천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공개한 이후 첫 거래입니다. 별도 공시에서는 황 CEO가 곧 추가로 5만 주를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이사회 멤버인 억망장자 마크 스티븐슨도 최대 400만 주를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지금까지 200만 주 이상을 매각했고요. 외신들은 사전 계획된 자사주 매각은 불안감을 줄이고 주식을 현금화하려는 억망장자와 임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가 기술 결함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탑재한 모델 S 차량에 주행 중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이 소송을 걸었는데요. 소장에서 차량에 결함 있는 설계 탓에 주행 중 차선을 이탈해 사고가 났고 또 오토파일럿 기능의 과장 광고를 지적하면서 회사가 운전자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 주장하며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오토파일럿이나 FSD와 관련해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최소 15건이 진행 중이고요. 최근 공개된 로보택시도 운행 첫날부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일부 차량이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해 당국이 사실 확인에 착수하는 등 잡음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로보택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구글 웨이모는 몸집 불리기에 여념없습니다. 이번엔 우버와 손잡고 애틀랜타에서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168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로보택시 상용화에 나선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LA, 피닉스, 또 테슬라 로보택시가 달리기 시작한 오스틴 등에서 1,5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주당 25만 건을 운행하고 있고요. 도로 사정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뉴욕 진출도 선언하면서 이 선두구치기에 여념없는데요. 양사의 협업 소식에 화요일장 후보의 주가는 7% 넘게 올랐습니다. 로보택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달아오른 이때 알리바바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을 맞잡았는데요. 자회사 엔트그룹과 헬로바이크 이렇게 세 회사가 합작법인을 세우고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하겠다 밝혔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만 우리 돈 6천억 원을 웃돌고 레벨4 자율주행 연구 개발과 상용화에 집중할 계획인데 알리바바 그룹은 이미 지난해 말 상하이 자동차 그룹과 함께 세운 IM모터스가 도로에서 레벨4급 자율주행이 가능한 테스트 면허를 획득하는
등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고요. 미국과 함께 자율주행 선두로 꼽히는 중국의 로보택시 시장은 10년 뒤 우리 돈 6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짚어보죠. 인공지능과 관련해 아시아 기술주들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JP모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본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내년 성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AI가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며 올해 아시아 기술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20%가량 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파운드리 선두 TSMC와 HBM을 장악한 SK 하이닉스, 어드반테스트, 델타 일렉트로닉스를 최우선주로 꼽으면서 향후 12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고요. 블룸버그도 자체 추종하는 블룸버그 아시아 태평양 반도체 지수가 올해 12%가량 오르면서 기업들의 AI 메모리 칩 수요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픈 AI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있었던 미라무라티 AI 스타트업 싱킹머신랩의 몸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회사 가치는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최근 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신생 기업으로는 엄청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챗 GPT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미라무라티는 샘 올트먼이 이사회로부터 축출당했을 때 임시 CEO를 잠시 맡았다 이후 회사를 떠났는데요. 오픈 AI 공동 창업자였던 존 슐먼과 베러조프 전 부사장도 일찌감치 싱킹머신랩에 합류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3,000선을 넘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코스피가 어제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으로 중동 긴장이 누그러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셌는데요. 또 코스닥도 11개월 만에 800선을 회복하며 국내 증시 전반에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불 켰는데 먼저 가상자산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우선 중동 긴장이 완화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회복한 영향이 컸는데요. 또 최근 미상원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향후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거란 전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낙관론에 힘입어서 서클 인터넷 그룹이 상장한 지 20일 만에 주가가 748%나 뛰었는데 이 훈풍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면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관련주들이 모두 강세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KPM테크와 누온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까지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FSN 27% 넘게 시세 분출했고 카카오뱅크도 19%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대를 모아왔던 로보택시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범 운행이 개시됐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로보택시가 출범했다고 공식 선언했고 10년간의 고된 노력의 결실이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보택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심지어 운행 첫날 과속과 차선 진입 오류 등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일단 환호하는 모습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8% 넘게 올랐고 이에 힘입어 우리 2차 전지주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우리 2차 전지 업종 내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컴퓨팅에는 많은 전기가 소모된다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전력 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나인테크 17% 넘게 올랐고 에코프로머티 16.08%, 에코프로도 14%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엔캠 12.68%, TCC 스틸과 LNF 모두 9%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총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내수는 7.4%, 수출은 38.6%나 증가했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 기업 호재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최근 임상 실패로 주가가 급락했던 브리짓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미국의 가상자산 헤지펀드의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또 더불어서 텔코나레프 제약이 에이비온과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에이비온의 고형암 항체 치료 후보 물질에 대한 계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브리짓 바이오 테라퓨틱스
로보틱스 오늘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텔콘 RF제약도 상한가 기록했고 AB온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모아라이프 플러스 13% 가까이 올랐고 보로노이도 5.59%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EYL의 양자암호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보스 반도체의 모빌리티 AI 반도체 설계 기술도 지정됐는데 이처럼 양자암호 통신과 AI 자율주행 반도체 기술이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된 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EYL의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우리로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 EYL의 칩과 우리로의 송수신 시스템 간 보안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딥마인드는 양자컴 관련 소식은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가상자산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호재에 있었던 우리로 9.37% 올랐고 ICTK 8.92%, QSI도 7%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마지막으로 드림시큐리티 5.85%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 대탕트에 국내 증시는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3천을 기록하고 이틀 만에 3,100선도 돌파했습니다. 단거리 경주마도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신정부 정책 기대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기대감 등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고민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되는 건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어제 지수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코스피가 3% 가까이 올라서 3,103포인트,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코스닥도 2.1% 상승하면서 11개월 만에 800선에 안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히자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트럼프의 깜짝 발표 이후에 이란이 반박했고 또 양국 간 미사일 공방도 펼쳐졌지만 시장에선 중동 리스크가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긴장이 완화되자 메이저 수급 주체는 곧바로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외국인이 4,30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2,6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거래일에 강하게 사들였던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6천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가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7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였고 기관도 650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2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로 6만전자, 28만 닉스까지 복귀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SK하이닉스 7.32% 올라서 27만 8,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시총이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2%대 반등세, 네이버는 시총 5위,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총 6위를 지켜냈습니다. 또 어제 시총 지각 변동도 일어났죠. KB금융이 4.3% 오르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7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오랜만에 에코프로 형제 상승세가 가장 컸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대한 호평에 힘입어서 에코프로 BM이 6% 넘는 강세 보였고요. 에코프로가 14.1% 급등하면서 시총 3위에 올라섰습니다. 또 알테오젠과 펩트론, 클래시스 등이 모두 상승했고 HLB와 파마리서치 딱 두 종목만 3%대 약세 보여줬습니다.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엔 급등하더니 어제는 또 급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4원 10전이나 뚝 떨어지면서 1,360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입니다. 이후 야간 거래소 환율은 1,360원대에서 횡보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방의 하원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서 7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7월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은 하면서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습니다. 오히려 NDF에서 6시 기준 역외환율 1,356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외환 시장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국내 증시 악재보다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조금만 좋은 소식이 나와도 지수가 바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이클의 법칙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많이 올랐으면 떨어질 일이 남아있죠. 코스피 3,100을 돌파한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주식을 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익절은 언제나 옳다며 7월엔 시장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신용 비율이 증가하고 거래대금 회전율도 증가하는 등 지표들이 시장의 과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 52주 최고가 종목 수와 최저가 종목 수를 비교할 수 있는 최고 최저 비율은 고점에서 반락 중입니다. 대선 직후에는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100개에 웃돌았고 코스피도 상승하면서 시장에 에너지가 모였었지만 코스피 3,000을 돌파하면서 이 비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더 이상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유동성이 주가를 끌어올릴 땐 마지막에 주도주로 매기가 쏠리면서 끝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엔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2023년엔 배터리 쪽으로 몰리다가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시총보다 신용이 더 늘어난 업종, 증권과 유틸리티, 은행 섹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2분기 실적이 가격 조정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실적 발표 후에 조정받는 주도 업종을 다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달리는 경주마에 올라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이 보고서 내용도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MSCI 2025 연례시장 분류 리뷰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또 한 번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됐습니다. 이번엔 기대가 컸었던 만큼 시장에 일부 실망감이 유입될 수 있겠고요. 한편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가 열리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다시 전쟁 관련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 간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 보니 어제 정규장에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에서 일부 반등이 나온 건데요.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무력 충돌에서 승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모습이라 중동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강세로 마감하면서 이제 역대 최고점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프리마켓 시총 빅5 종목을 보면 일단 1위부터 4위는 모두 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1.16% 오름세로 61,200원대, SK하이닉스가 4.67% 강세 보여주면서 291,500원에 거래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67%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02,500원입니다. 반면 네이버는 1.5% 약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286,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총 빅5 종목을 보면 우선 알테오제는 보합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약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86% 내림세로 104,300원, 에코프로가 1.53% 약세로 거래가 48,1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HLB는 이제 시총이 한 계단 밀려나 있는데 반등세 보여줍니다. 1.1% 오름세로 거래가 51,100원 나타내고 있고요.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16% 약세로 현재 거래가 314,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피가 4년 전 최고가인 3,300까지 이제 7%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무조건적으로 시장 상승에 베팅하긴 부담스러운 구간인데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약간의 노이즈는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이제 트럼프가 나서니까 다시 합의했고 일단 시장은 올랐고 어제 국내 증시 상승세가 정말 거침이 없었고 저는 한국전력이 진짜 20% 넘게 오르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거의 글쎄요. 네. 한국전력. 네. 어떤 뭡니까? 핑계 없는 묻어 먹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그거 하다고. 네? 한전이 20%나 오르는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시장에서 회자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냥 전력주들이 다 좋았어요. 전력주들이 근데 그 좋았어?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한국전력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20% 넘게 급등하는 걸 보고 음. 와 무섭다. 상승세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 이러세요 아마추어 같이 시장에서 잔뼈 굵은 정면에 그게서 저 정도는 해줘야 강세장 아닙니까? 한전 정도가 20% 정도는 가뿐하게 가지고 시총 큰 종목들도 상한가도 한번 예사로 찍어주고 해야 강세장이죠.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20년, 21년처럼 주고 나서 하나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그러면은 이게 좀 이거 싶은데 아니 우리 개인들도 보면은 또 올라오면 어제 팔고 차익 실현하고 외국인들이 엄청 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 하면은 받아내고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것도 지수 목표치를 갖다가 3천 아래에서 헤매고 있을 때 5천이라는 목표를 5천. 세운 예.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설립한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한 500포인트는 땡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닌데 저는 지금 여기서 계속 너무 빠릅니다 이런 소리를 해야 지수가 들어가는데 저까지 이렇게 막 들뜨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체감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될지도 좀 궁금한 체감 지수하고 또 다른 상황이고. 얘기니까. 네. 그렇죠. 또 요즘 환율 놓고 보면은 또 이제 미증시 쪽으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글쎄요. 여러모로 조금 약간 조금씩은 그래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루하루가 넘어가는데 네. 저는 어제 그 휴전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밝히고 미국 내 아마 장관급 인사들 가운데도 뉴스 보고 알았을 사람들 많을걸요. 그래? 이런 식이고. 트럼프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참 고마울 것 같은 게 이스라엘이 다 뭔가 좀 빌드업을 해주고 마지막에 트럼프가 딱 그쪽 핵 시설만 또 공격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네. 듣기로는 이스라엘 군부 내에서도 장성급들이 우리가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다가 휴전한다는 걸 왜 미국 뉴스 보고 알아야 되냐 이런 소리도 나왔답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은 요즘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에. 네. 벌써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나토 회의 저 장면이에요 지금. 예. F자 나오는 거. 예. 이란하고 이스라엘 얘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F자가 들어가는 그 엄청난 생중계되고 있는 중에 참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의 이런 일련의 어떤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 내용 같은 거 뭔가 좀 그때그때 약간 좀 상황에 맞게 좀 변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 한 거죠.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 예. 그리고 그 사이 좀 체면을 많이 구겼잖아요. 타코로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언제든 뒤로 꽁무니 빼고 물러선다 세게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그 이란 때리고 이란 이스라엘 휴전을 거의 강제로 만들어내고 사실 강제로 만들어낸 거죠. 말씀 그대로 다 조합해 보면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스트롱맨으로서 입지를
좀 더 단단히 했고 이것이 굳이 이제 이걸 해석해 보자면 앞으로 오늘 뭐 참석하는 나토 네. 그 다음에 7월 9일까지 있을 90일 유예 관세 유예 예. 이제 중요한 협상들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두고 예. 소위 망가진 구겨진 이제 자신의 그러한 이미지 입지 이걸 다시 좀 스트롱맨으로서 다시 부각시키는 그래서 사실은 그 정서적으로라도 그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것으로도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보는 분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B2를 미국의 주장대로라면은 어지간하면 뭐 그 옛날 아폴로 11호 달나라 착륙하는 것도 막 화면으로 우리가 앉아서 보고 했던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았지만 진짜 달에 갔느냐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 세상입니다만 아니 그 역사적인 그 벙커버스터를 갖다가 이란의 핵시설에 투하하는 장면을 우리는 실제 화면은 우리가 못 보고 그저 자꾸 이제 옛날에 훈련 장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B2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미국의 주장대로 맞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저렇게 B2를 갖다가 미국 본토에서 7대나 띄워가지고 공중급여 해가면서 벙커버스터를 갖다가 724 14발이나 쏘고 뭐 그 사이에 저 엄청난 비용일 텐데 그 비용으로 대표님 말씀 맞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스트롱맨 이미지는 회복했다 치고 어지간하면 향후 이런저런 협상 과정에서 내 말 들으라 하는 뭐 효과는 있었다 치지만 금전적인 측면에서 저 비용 또 뽑아야 될 텐데 어디선가. 뭐 협상만 잘하면 나머지는 돈은 따라온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말로는 많이 때리는데 실제로 이 전쟁까지는 안 간다라는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다들 좀 전 세계가 겁먹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군사력을 대놓고 한번 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겁난다. 뭐 사실은 뭐 이런 얘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잠깐이긴 하지만 이러다가 북한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사실은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 근데 뭔가 그런 얘기가 좀 살짝 돌았습니다. 그런데 네. 뭔가 하지만 거기까지는 못 갈 거란 건 이제 우리가 알죠. 이란은 뒤에 뒷배가 없지만 북한이야 다 중국과 러시아가 붙어 있으니까 손쉽게 이거는 이제 북한을 때릴 수는 없는 환경이란 거는 우리가 여기 사는 우리가 더 잘 아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휴전하고 싶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네탄야후가 저렇게 되면 바로 실각 가능성이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슈라도 아마도 이것을 끌고 가고 싶지만 트럼프가 사실은 반강제로 누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차트에 갖고 왔지만 유가는 이 짧은 시간에 거의 뭐 고점 대비 10% 이상 빠졌습니다. 이틀 사이에 한 15% 빠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그 소위 바로미터 지표는 뭐냐면 중동에서 그 소위 중국 쪽, 아시아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 대형 유조선의 운임. 예. 그 운임은 지금 고공행진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들어온 이후로 연초 대비 지금 56%나 지금 상승을 해서 이것이 지난 이틀간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오히려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조선 때리고 이런 건 국지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아직도 그쪽의 긴장,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다 협상하고 미사일은 서로 안 쏘는 상황이 됐긴 했지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의 위험에 대해서는 저 가격이 의미하는 바는 아직은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 파란색 선. 과거에 비하면 지금 흐름은 지금 밑에 붉은색 선 두 개는 작년과 재작년의 흐름인데 통상 이쯤 되면 좀 내려가야 되는 지금 시점인데 그러네요. 오히려 이걸 치고 좀 더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저는 사실은 휴전이라 표현하지만 봉합에 가까운 거 아닌가. 봉합.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유가를 보면서 느낀 게 야, 저기가 정말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구나 하는 게 뉴스 따라 그렇게 급등을 했다가 그대로 또 원위치 하는 거나 또 하나 자우지가 유가는 100불 소리 나오면 팔아야 되는군요.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뭐 이런 소리 나오면은 그때는 유가는 거의 꼭지 무렵이에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유가는 어느 정도 저 정도에서 뭐 더 빠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올해 내년의 흐름으로 놓고 네.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소위 그 유가 선물에 대한 모습을 보통 모형을 보면은 앞으로의 이제 모양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측이 이게 이제 그래서 통상적으로 콘탱고와 그 소위 그 백워데이션 네. 그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콘탱고라는 거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비싼 거 이게 이제 선물이 콘탱고고. 현물보다 비싼 거. 예, 그러니까 단기물이 네, 네. 장기물보다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내년 한 1년 후에 사는 게 더 비싼 거. 네. 이게 이제 콘텐고고 네. 거꾸로 백워데이션은 지금 사는 게 더 비싼 거. 나중에 사면 나중에 받는 건 더 싼 거. 이제 이건데 이런 실물을 그런 커머디티 쪽, 원자재 쪽은 백워데이션이 강세장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한 3개월짜리는 백워데이션이 세다지만 그 뒤로 하반기에 내년으로 가면은 이 콘텐고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나이키 모양, 나이키 로고 네, 모양의 네. 지금 그 선물 흐름이 예. 다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오펙 플러스가 사실은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대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어나운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공급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유가는 원래 이제 떨어지는 걸로 예측이 돼 있었는데 지금 단기간에 이런 지금 중동발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해소되면서 급락이 유가에서 나와서 사실은 연초 대비 오히려 지금 여전히 유가는 더 낮아요. 사실은 지금 네. 상황에서는. 하지만 아까 봤듯이 언제든 유촉촉발에 사실은 그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길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의 운임은 우리 돈 좀 많이 안 주면 나 여기 왔다 갔다 안 할 거야. 이제 이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유가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우리 한국 경제 실물 경제로 보나 뭐 증시로 보나 유가는 하락이 좋은 거 맞죠? 그러니까 산유국이 아니면 하락이 무조건 좋습니다. 뭐 우리뿐만이겠습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대만 뭐 인도 다 그렇죠. 특히 네. 인도 같은 데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산유국은 당연히 유가가 센 게 좋은데 트럼프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소위 이제 333 정책을 얘기하면서 유가를 낮추겠다. 그래서 매년 300만 배럴 이상 추가로 생산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트럼프의 말대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유가는 낮추라고 하면서 생산은 더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원가도 안 나오는 걸 생산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차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은 셰일 혁명을 거친 이후에 이제 미국의 소위 굴착기라고 하죠. 우리 보면은 그 사막 같은 데 시초공 같은 거 막 놓고 막 뚫고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통 리그라고 하는데 예. 그 리그의 수를 카운트합니다. 리그스 카운트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붉은색 선입니다. 이거 차트가 정확히 WTI 원유 가격의 흐름에 후행해서 똑같이 움직이는데 보시면은 지금 똑같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보면 당연히 유가를 누르면 미국 내 원유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유가는 누르면서 생산은 많이 하라는. 그러면 저기 텍사스 사람들은 흙 파서 장사할 수도 없고 거기에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 50% 때렸잖아요. 이 굴착기 거기에 뚫으려면 거기 시추공 다 철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원가는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지금 원유 생산량이 더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 플러스 지금 셰일 오일 피크 얘기도 나옵니다. 예. 한 20년 잘 파먹고 살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생산성 높은 유정들은 이제 많이 사라져 갖고 이제 추가로 더 하려면은 이제 원가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중동에 대해 상당히 개입도 안 하고 빠이빠이 했었는데 이제 조금 생각을 이제 달리 먹어야 될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닐까? 트럼프 지나고 나면 생각들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그러시는데요. 텍사스는 원래 흙 파서 장사한다고. 근데 그렇긴 하네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선거 유세할 때부터 뭡니까? 네. 이제 전통 화석 에너지 쪽 다시 이제 돌아갈 걸 공약하면서 드릴 베이비 뭐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베이비가 누굽니까?
글쎄요. 그냥 이렇게 예, 막 듣기 추임새 같은 단어지 추임새 않을까요? 같은? 네. 팔아 뭐, 얘들아 팔아라 예, 팔아 예, 파내라. 예, 예. 그냥 뭐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사람 부를 때도 베이비라는 베이비, 말이니까. 베이비. 예. 이게 자기야 좀 잘해봐 뭐 예, 이런 거지 그래, 않습니까? 예, 그 정도 그런가? 베이비 누구 특정 지칭하는 건 아니고. 네. 아니 지금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도 나온 와중에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하원 청문회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 경기가 워낙 탄탄해서 지금 금리를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때 인하를 할 수 있다. 되게 애매한 해석인데. 두 가지였죠. 이제 예.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잘 잡혀 있고 예. 거기에 말씀 주신 대로 고용 시장이 둔화된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점은 우리가 7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좀 불거진 게 사실은 지난 6월달 FOMC가 이 지금 중동 이슈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이번에 좀 중요한 시점이었긴 네. 한데 완전히 붙여버렸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369, 12에는 점도표가 나오는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긴 한데 그걸 그래서 조금 환기시키려고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점으로 찍으면 눈에 잘 안 보여서 제가 그걸 숫자를 세갖고 아예 갖고 왔습니다. 예. 저기 있는 숫자를 유지부터 3회 인하까지를 다 더하면 총 19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7명의 그 FOMC 이사와 12명의 지역 연흥 은행장들 그 19분이 모여갖고 점을 다 찍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에 유지되는 것이 3월 달에는 4명이었는데 네. 지금 6월 달에는 7명으로 오히려 3명이 늘어났어요. 예. 그다음에 1회, 2회 인하에서 1명씩, 2명씩 줄어들면서 다 위로가 붙은 거거든요. 3회 인하는 2명으로 돼 유지됐고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그다음에 미셀 보우만 예. 이 둘 뭐 파월도 마찬가지지만 이 둘이 전형적으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임명했던 그 두 분이고 이 중에 한 분 이미 한 분은 이제 부의장이 됐고 은행 감독하는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차기 의장을 또 노리는 예.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 비둘기 파이긴 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강조를 좀 계속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좀 욕심을 좀 내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일부 있고요. 오히려 기본적인 이번에 3월 달에서 6월 달로 FOMC 전체 멤버들의 흐름은 상당히 매파적으로 간 거다라고 네. 아까 보셨지만 연매 유지가 오히려 3명이나 더 늘었다는 거.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계속 저도 말씀드렸지만 6, 7, 8월에 나타날 미국의 CPI, 관세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을 그 데이터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관세 영향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날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하기야 파월 의장도 이제 6월치부터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그렇게 했으니까 뭐 6월치 확인이야 다음 달 중반쯤 가면 이제 확인은 되겠습니다만 7월 FOMC가 7월 말쯤 아닙니까 일정이 그렇죠. 네. 거의 그때인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오죽하면 주식에서 리딩방 차렸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주식 사기 좋을 때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진짜 주식 사기 좋을 때였네요. 맞아요.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최고치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주식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리딩방이에요. 그게 아니 크리스토퍼 월러는 일찌감치 이제 비둘기로 변신했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어 하는 걸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냈는데 보우만 인사도 바이든 행정부 때는 매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금리 인하하는 거에 명시적으로 반대표 던져갖고 강경매파죠. 강경매파였죠. 네. 성명서에 한 명 반대했는데 보우만 인사였던 이 정도였던 사람이 이제 슬그머니 돌아섰는데 다시 이제 그 정무적인 어떤 판단도 작용한 것 같고 한 건 분명합니다만 이것도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파월 욕을 막 하면서 연준이 그게 파월한테 동조하고 있는데 왜 파월한테 그 표현이 우리말로 어떻게 됩니까? 오버라이드 개긴다고 해야 되나요? 반란한다. 네네. 뭐 왜 한번 그걸 못하느냐 하는 걸 하고 나서 보험만이 싹 돌아섰단 말이죠. 네. 그러니 그 트루소셜에 저는 그것도 그거였지만 이때까지 한 1%포인트 낮추자, 100bp 낮추자 했던 분이 2.5포인트를 낮추자 했으면
이게 4.5에서 2.5 낮추면은 2%를 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준금리. 네. 지금 되어져 가는 걸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어떤 발언이나 SNS에서의 그 글들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경험적으로 따지면은 이거 엄청난 금리 인하가 앞으로 전개되고 엄청난 유동성 저항이 또 전개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은 FOMC 아까 보셨던 그 2명을 제외하고 네. 지금 언급하셨던 2명을 제외한 오히려 네. 좀 유지로 더 올라붙은 나머지 분들 그분들이 설득이 되느냐 이슈인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역으로. 예. 글쎄 저 설명에서 예, 보면은 근데 저기에는 다 같은 표들이잖아요, 지금 예, 예.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 적어도 내년 5월 달까지는 적어도 FOMC 멤버들이 크게 이렇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럼프 말 잘 듣는 사람을 싹 다 갈아치우면 속 편할 텐데 네. 트럼프 원하는 대로 될 텐데 저기는 저기 시스템이 이렇게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기는 한번 임명하면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14년이 보장이 되거든요. 내년까지 지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심지어는 파월도 의장에선 내려오지만 이사 자리는 이사 계속. 자리는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쭉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기조 자체가 생각만큼 바뀌지 않고 결정적으로는 이 FOMC에 운영되는 운영 자금이 정부로부터 안 나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벌어요. 왜냐하면 네. 거기에 돈들이 많으니까 그 돈 갖고 소위 이제 그 실제로 공개 그 시장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소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연방 기금, 준비 기금을 갖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수료들 네. 이런 걸로 저 다 운영을 하거든요. 아.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독립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 7명, 그 트럼프가 임명할 수 있는 7명을 제외한 12명은 각 지역 연원에서 다 예, 정하는 예. 거고요. 그 7명조차도 한 번 정해놓고 나면 14년간 못 건드리게. 그만큼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에 이제까지 돈을 맡기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네. 거는 정치는 4년, 8년 안에 다 바뀌지만 연준은 14년이라는 그 시간이 보장되면서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돈 맡기는 게 아니라 연준 시스템을 보고 맡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자꾸 연준 시스템을 흔드는 것 자체는 안 그래도 좀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빨리 도망가게 역으로 부채질하는 거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걸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롬 펄 연준 의장이 뭐 사실 이런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다. 연준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투자자들이 또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또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도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예. 사실 이번에 하원에서도 이러다가 지금 달러의 패권을 뺏기는 거 아니야? 네. 뭐 이거 지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사실은 그건 대신에 거꾸로 말하면 우리 흔들지 마 얘기라고 사실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근데 임기 14년이 제일 부럽네. 저런 자리에 임명되면 얼마나 푸근할까. 네. 우리말로 철밥통이라고 했겠죠. 네. 아, 부럽다. 네,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이제 트럼프 나토 그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국방비 얘기 있잖아요. 그 네. GDP 5%까지 네, 네. 지출하라. 근데 네. 여기에 지금 거부한 나라가 스페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아예 대놓고 거부하고 그걸 일정 부분 나머지 그 나토 회원국들이 받아들인 것이 네. 스페인이 유일한데요. 네. 이게 확실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계기는 아, 네. 예, 이게 예.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진짜 그러니까 둘을 잘 생각해 보시면 유럽을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 보시면 러시아에서 제일 먼 두 나라입니다. 아하. 일단 아하. 예. 제일 멀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폴란드는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제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맞아요. 이제 뒤로 멀면 멀수록 투자가 줄어듭니다. 이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대신 막아줄 나라들이 있는 데들이 상대적으로 좀 게을러진 거죠. 마음도 편하고. 보시면 폴란드, 에스토니아 이쪽이 사실은 러시아에 딱 붙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리투아니아 마찬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뭐 글로 갈수록 이제 2%에 근접하고 있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스페인, 이탈리아가 제일 적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스페인을 좀 뭐랄까 말 안 되니까 좀 빼놓기는 했는데 아마도 트럼프가 가갖고 이걸 트집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번에 이란을 때리면서 뭔가 그 소위 헤게모니를 다시 잃었던 타코 이미지를 벗어나면서 트럼프가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 5% 트럼프가 올리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주말에 합의들이 됐어요. 네. 네, 이미. 그러니까 나토에서 이번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본인들끼리 미국 빼고 모여서 회의해갖고 우리 5%로 하자. 대신에 3.5로 진짜 국방비 올리고 1.5는 인프라 올리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거를 5%까지 맞추는 걸로 해서 우리 트럼프를 좀 설득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지금 이미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지금은 가서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만 정하러 하루짜리 트립을 간 겁니다. 그래서 다자 외교를 워낙 싫어하니까 G7 때도 하루도 안 하고 왔잖아요. 이번에도 하루도 안 하고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마도 어쨌거나 이번에 트럼프가 적어도 이번에 나토 주요국의 방위비 지출을 5% 수준, 실제로 그건 10년 동안 지킬지는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현재 이들이 5%를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압력을 넣은 것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이란 때리기가 첫 번째 수확을 하나는 거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여주신 도표에 파란색이 2014년에 국방비 지출 비율이고 네. 오렌지색이 이제 2024년인데 10년 사이에 그나마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긴 늘렸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그동안에? 사이에 러시아가 사실은 크림반도나 이런 데를 쳐들어가면서 아. 이미 그러니까 긴장이 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다들 그러니까 소위 국방비를 늘리는 노력들을 해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GDP 대비 5%는 좀 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거는 뭐랄까요? 그러면 다른 데 분야가 뭔가 줄어들 글쎄, 거잖아요. 특히 글쎄. 민간 쪽에 투자가 네, 상당히 네.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예. 과연 저 10년 동안 저거를 하면서 GDP 성장률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게 지금 저 GDP 대비 5% 방위비 저걸 갖다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뭐 호주, 뉴질랜드 이쪽 아시아권에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점점 그렇게 될 그 확률이 레벨 높죠. 아닙니까? 이미 예. 네. 그렇게 될 확률이 있죠.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이제 3,100선 또 회복이 됐는데 오늘 뭐 지금 호가 분위기는 단숨에 또 30포인트 넘게 좀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요. 3,13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오늘 804포인트 0.4% 상승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61,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2.8% 강세가 예상됩니다. 286,500원으로 호가 집계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6% 상승 예상되고 네이버가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284,500원. 현대차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07,500원이고 KB금융 오늘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언더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호가는 115,600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장에서는 좀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913,000원. HD 현대중공업 0.3% 상승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7% 추가적인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93,000원. 에코프로빔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호가에서는 뭐 그 상승폭 자체는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혼조 출발 예상되고 HLB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1,100원. 네임보로보틱스는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이 0.4% 상승 예상되고 파마리서치가 0.6%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78,000원. 팩트론 0.7% 하락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지금 보합 예상됩니다. 리노공업이 오늘 2.7%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52,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 남았는데요. 와, 오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외국인 좀 수급적으로 매매 포지션도 좀 궁금해지고 근데 외국인 선물에서 보니까 어제 좀 순매수를 보이나 싶었는데 막판에 보니까 다시 매도더라고요. 그날 다르길래 요즘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 어떤 네. 이쪽은 뭐 상방, 이쪽은 네. 하방이라고 얘기할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지수만 올라갑니다. 네. 지수 올라가면서
지수 올라가는 건 분명 암만 그래도 좋은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네. 이제 온기가 확산될 수 네. 있는 거고. 다만 이럴 때 이제 못 가거나 빠지면은 진짜 그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쏙쓸이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이 좀 덜 오르거나 빠지는 반면에 네. 소외됐던 쪽이 오르는 거. 뭐 최근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눌리다가 이제 올라서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올라설 때마다 이제 매물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올라가기에는 또 조금 어느 정도 재료가 좀 뒷받침돼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그럼 이제 저처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트로 접근하는 사람은 이제 손났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이나 전망이 안 되는 장이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예, 그런 장이 돼버렸으니까. 야, 그나저나 저 이제 우리 뭐 TV로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시고 같이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이런저런 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이디만 봐도 그거 반가운 분들이 많은데 오늘 너에게님 좀 지각하셨네. 갑자기요. 갑자기. 아이 뭐 장 좋을 때는 이런 얘기도 좀 해도 됩니다. 뭐 맨날 심각하게 뭐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거야 뭐 이따 한 3, 4분 후에 확인되니까. 아니 우리 연재 아나운서 아까 막 어제장 오늘장 할 때 너에게님 안 보이시길래 오늘 어디 가셨나 했더니 조금 늦게 오셨네. 다행입니다. 이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무슨 출석 체크하세요? 아, 출첵돼요, 출첵돼.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테슬라 이거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역주행도 하지, 뭐 사람도 다치게 하지.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드디어 자율주행차, 네, 네, 완전 자율주행차 네, 네. 시범 운행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기대하던 것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는 그 8% 이상 급등으로 그러니까요. 했는데 예. 이것저것 자꾸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는 한 2%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를 대충 한번 해보니까 포인트 중에 얘기가 좀 안 되는 거, 저게 지금 정리가 돼 있네요. 지금 보시면 아직은 이제 아주 소규모고요. 예. 그다음에 뭐 실제로는 주로 이제 친 테슬라인 인플루언서들 불러다가 예. 이제 많이들 찍고 있는 건데 지금 약간 이제 그 테슬라의 비판적인 분들이 조수석에 안전 요원도 동승해 있고 심지어 킬 스위치 보면 동승하신 그 안전 요원들이 오른쪽 그 뭐죠 손잡이 같은 데서 네. 손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네.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거 저 킬 스위치인데,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면 콱 눌러갖고 멈추게 하는 거, 그거. 근데 그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회사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중립적인 비판적인 사람인데 이거는 좀 뭐랄까요, 옹호를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한 8년 전에 웨이모가 시범 운행할 때도 똑같이 저렇게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안전 요원 안 치고 언제든지 네. 멈출 수 있는 그 물리적인 버튼을 옆에다가 같이 손대고 있고요. 안 되면 중앙에서 원격으로라도 멈출 수 있게끔 다 합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시범 운행이죠, 사실은.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그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가 엄청 큰 게 지금 올해 벌 예상 이익의 170배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싼 회사입니다. 진짜 꿈을 먹고 사는 회사인데 네. 기본적으로 웨이모가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완전한 자율주행 그게 뭐냐면 아까 봤던 동승 안전요원 같은 거 없이 하는 것을 2020년 이미 5년 전, 6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두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돈이 다릅니다. 차에 대한 투자 비용이. 그래서 혹시 준비가 돼 있으면 테슬라 로보택시랑 구글 웨이모 센서 네. 투자해 놓은 거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돈이 32배나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웨이모에 기본적으로 센서로만 한 13,000달러 가까이 들어가고요. 저기 비싸잖아요. 예, 테슬라는 400달러밖에 안 되는데 예. 이유는 이쪽은 카메라로만 그렇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레이더, 라이다 다 들어가서 예.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뭐 숫자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의 격차를 과연 테슬라의 순수 소프트웨어 이 기술만으로 얘기를 네. 저희가 개장하고 좀 더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2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완화된 상황이고 간밤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요. 이제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덕분에 코스피가 3,10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800선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호가 흐름도 보셨다시피 양시장 일단 상승 출발 좀 예상됐던 부분이고 이제 문제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우리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0.78% 올라갑니다. 3,127. 그리고 코스닥도 0.2% 상승 802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간밤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1.4% 올라갑니다. 61,400원. SK하이닉스 흐름 굉장히 좋네요. 지금 3.5%, 3.7% 상승으로 28만 9천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 하락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5% 떨어집니다. 네이버가 2.9% 하락하면서 28만 2천 원이고 현대차는 0.7% 올라갑니다. 20만 7,500원. 두산 에너빌리티 소포 하락이고요. KB금융 11만 2천 원 선 약보합권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합권이고 HD현대중공업이 1% 상승합니다. 4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보합이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좀 쉬어가네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6% 하락이고 HLB가 0.8% 상승합니다. 49,950원. 에코프로는 1% 약세 48,200원.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떨어집니다. 31만 3,500원. 휴젤 보합이고요. 파마리서치 내림세고 펩트론이 2% 약세 20만 원이고 클래시스 0.4% 하락합니다.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이 지금 1.8% 상승을 나타내면서 16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 오늘 좋아요. DLENC가 지금 12% 급등합니다. 54,400원. 대우건설도 3% 강세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1.8%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16만 4,500원 1% 상승이죠. 대우건설은 4,380원. 현대건설이 지금 7만 8,400원으로 2.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좋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쪽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 뉴로모픽, 반도체 대표주, 온디바이스, AI, CXL 다 HBM 다 좋습니다. HBM 쪽에서 지금 미래반도체가 9% 강세입니다. 15,680원 선이고요. 한미반도체도 4% 넘게 올라갑니다. 97,100원. 그리고 HPSP도 3.78% 오름세고요. 오로스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모두 3% 안팎으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MK전자도 올라가고요. PSK홀딩스도 35,700원으로 3% 강세고 테크잉, YC, DI 다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다 좋아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이제 제주반도체가 지금 12% 급등을 합니다. 17,0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5% 강세입니다. 15,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도 4%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이제 전력 설비 쪽 흐름 좋은데 한국전력이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줍니다. 10% 넘게 급등합니다. 37,700원 선. 사실 이제 전기요금 인하 얘기 나왔다가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재료가 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재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전력주들이 다 올라갑니다. 특히나 한국전력이 12% 급등, 한전산업도 10% 강세 16,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밖에 LS마린솔루션, LS에코에너지도 상승세고 한전 KPS, HD현대 일렉트릭 다 좋습니다. LS 에코에너지까지 오늘 전력 쪽 흐름 좋습니다. 전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서 전력 쪽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전력 쪽에서는 뭐니 해도 대장주가 최근에는 한국전력이네요. 한국전력 어제 20% 급등, 오늘도 10%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18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4억 원, 812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오늘은 35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5억 원, 5억 원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파네요. 지금 1,900개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좀 떨어졌는데 오늘 달러 환율은 80전 상승한 1,36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시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은 일단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장이네요. 예, 그러네요. 네. 지금 지금 이제 정민 앵커께서 이제 계속해서 한국전력에 네.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갖게끔 말씀을 아마 그래도 저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네, 저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이상하죠. 이쪽 방송을 이제 한 16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연준 이사보다 더 오래 하셨네. 아유. 와, 이거 철밥통이다. 아니 근데 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한국전력이 이렇게 올라간 건 제가 처음 봤고 예. 아니, 한국전력이 한때 국민주 소리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뭐 경제지마다 주말에 무슨 슈퍼 왕개미 세미나 합니다. 한참 그럴 때였는데 네. 그때는 진짜 이렇게 추세적으로 따박따박 올라가면서 큰 시세가 나왔지.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이건 좀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조금 불안해지는 감도 그래요? 있고. 지금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오늘 좀 쉬어가요. 쉬어가요? 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예. 아무래도 이제 저 밑에서 조금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도 예. 좀 지루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런 그렇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카카오 쪽은? 혹시? 카카오요. 예. 오늘 네이버가 쉬고 카카오도 쉬고 카카오는 카카오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네네. 뭐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게임즈가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어제. 네, 오늘은 좀 쉬어가요. 네. 하루 달리면 하루 쉬고 좀 그래줘야죠. 그러네요. 예. 아까 로보택시 네, 얘기 로보택시. 재밌었는데. 네, 맞아요. 그 웨이모하고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네. 일단 생산 단가의 엄청난 차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을 담보하려면 네. 돈이 네.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8대 장착돼 있는 거에 반해서 지금 웨이모는 그 카메라만 29대 장착되고 레이더 라이다 포함해서 센서 수가 40개예요. 그러니까 8개 대 40개의 센서 수 차이. 근데 네. 금액은 32배나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규모가. 그래서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테슬라가 주장하는 대로 저 $400 정도만 넣고 정말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 굳이 저 비싼 돈 안 넣고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의 말대로 되면 그 테슬라의 170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고 주가는 더 할 수 있겠죠. 네. 다 왜냐하면 소위 그 택시 시장 같은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사실은 그래서 그 소위 FSD 관련된 그 기술에 대해서 테슬라 투자자들은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저 카메라는 사실 우리 눈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안개가 껴 있거나 예. 또 내지는 갑자기 해가 눈 안에 확 들어온다거나 황혼이나 뭐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블라인드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테슬라 이 그 카메라도 똑같이 이게 갑자기 눈이 머는 겁니다. 그럴 때 상당히 위험하고 대형 사고들이 이제까지 나타났던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싼 돈을 들이지만 레이더 라이더라는 고급 기술을 예. 넣어서 예. 사실은 안개 속에서도 저 멀리에 그 소위 전파를 쏴갖고 거리를 측정해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거리 측정하고 그다음에 라이다를 통해 갖고 그 소위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내 전방 주변을 360도로 다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 기술을 넣고 사실은 웨이모는 비싼 돈이 있지만 계속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은 검증되지 않는 그 테슬라에 목숨 걸고 타는 것보다는 웨이모를 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굳이 제가 제 목숨 내놓고 타야 될까 싶은 생각이 제가 테슬라 주주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뭐 당연히 지금은 상당히 좀 전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상당한 그 변곡점 그러니까 그 시험 무대에 올라선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 주가가 정당화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상당히 이번 실험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저 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첫날 저렇게 역주행까지도 나오고 한다는 게 그렇죠. 이게 더군다나 비 오고 그러면 더 문제라는 거거든요. 우리 맑은 날에 하는 우리 거죠. 사람 눈도 밤에 운전을 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또 피곤하고 할 때는 보면은 이 앞에 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게 현실감 없이 무슨 뭐
오락기나 게임기 화면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터널링 된다고도 예, 하고 뭐 그런 그러는데. 것도 있고 근데 한데. 저는 또 반대로 뭐 제가 테슬라 주주여서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구글의 웨이모가 처음에 시범 운전했을 때 저런 사고가 없었을까? 왜냐면은 맞습니다. 이게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의 주목도가 굉장해요. 근데 이제 구글 웨이모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는 사실 언론이 어느 정도 주목하는지에 따라서도 그 기사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런 근데 것도 어쨌거나 봐야 될것 지금은 웨이모는 비싼 돈 들여갖고 예. 완전 자율주행을 여러 도시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우버하고도 또 네네. 손을 그러니까 잡는다면서요. 이미 이제 정말로 저기는 그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 거고 테슬라는 이제 진입한 거라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네. 측면이 있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는 증명해내야 되는 그렇긴 사안인 하죠. 거는 맞고 예. 하나는 제가 보기엔 머스크가 테슬라 주지사하고 주의원들한테 뒤통수 텍사- 맞았습니다. 텍사스 주 예, 텍사스 주한테. 예. 이게 뭐냐면 원래는 텍사스로 지금 본사까지 옮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컨대 텍사스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없던 주예요. 네. 그걸 왜 규제해? 막 이런 데였는데 글쎄요. 17년도부터. 네. 근데 이번에 이 시범 운행하기 바로 직전에 예. 슬그머니 법을 제정해 갖고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제 법안을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너희 계속 사고 나면 우리 허가 취소할 거야. 아하. 이 얘기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머스크가 의문의 일패를 좀 당했다. 이게 텍사스가 정말로 이제 머스크의 뒤통수를 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테슬라 주주의 반격이 매섭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아니, 돈 안 아니. 드리고 사실은 이 정도는 돼야 테슬라 주주예요. 아니 저 얼마 어? 없고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근데 이게 또 반격의 논리나 그 어떤 기세가 한용희 수석보다 나았어요. 예. 왜냐면 저는 네. 이제 그 기자들의 문제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아니 뭐 모르는 게 없으신 우리 송 대표님 왜 저 정액제로 하면서 4불 20센트 4달러 20인지는 아세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받은 거 아닌가 이걸 싶기도 갖다가 하고요. SBS 비즈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그 비밀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420이 마리화나를 의미한대요. 정말요? 고딩들이 네. 뭐 학교 마치는 4시 20분에 그걸 사러 간다고요? 뭐 그래서 420이랍니다. 미국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예, 뭐 그런 얘기래요. SBS 비즈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교양이 풍부해집니다. 상식이 날로 늘어가는 상식이 날로. 방송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투자 얘기를 하자면 앞서서 이제 예전에 그 대표님도 그 미국하고 미국이 아닌 쪽 증시하고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아닌 쪽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글로벌 그 큰 손들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제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코멘트를 한번 예, 주셨었고요. 맞아요. 예. 그때 나왔던 데이터를 제가 다시 갖고 왔는데 예. 어쨌든 좀 뭐랄까요. 다행스러운 게 올해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확실하게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예. 그 환율까지 하면 더 네. 확실한 1등이고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미국이 지난 15년간 나홀로 강세를 지속했기 때문에도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글로벌 큰손들이 이제는 미국 주식이 향후 5년간 넘버원 자산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5분의 1로 많이 줄었고 그렇구나. 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예. 이제는 미국보다는 다른 데 주식을 좀 더 사야 돼. 이제 거기 중에 우리나라도 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대전제 안에는 역시 달러 약세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이 고평가 논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알겠지만 이제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5년간 거의 독점 체제, 주시장의 독점 체제를 미국이 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미국에 장기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주식보다는 미국의 채권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신용 잔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대표님? 그 일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시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에 3,300을 도달했을 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괜찮다. 아직 저 이게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장권 자료이긴 한데 네. 보시면은 파란색 신용잔고가 이제 지금 한 11조 원 좀 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뭐 코스닥도 상당히 좀 낮은 한 8조 원 뭐 이 정도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 6, 7월 고점대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14조 원을 넘었었거든요. 예. 그럼 아직도 좀 상대적으로 그때에 비하면 좀 룸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당히 3천을 넘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좀 걱정되긴 하나 적어도 지금 B2의 그 속도나 규모 자체는 2020년, 21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상승에 좀 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지는 뭐 조금 하락 조정이 와도 급락까지는 안 갈 수도 급락 있고. 가능성은 그렇게까지는 전 안 본다. 오히려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지금은 좀 밀리면 사겠다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예. 이번에 이 V자 반등의 예. 주역인데 다 레버리지 ETF 엄청 샀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좀 많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2020년, 21년과 지금을 또 비교해 보면 차이가 뭐냐면 당시에는 우리는 국내에서 엄청 사줬는데 동학개비 네. 운동하고 예. 뭐 하면서 엄청 샀는데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죠. 9번 맞아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네. 당시에 그 국내의 그러한 지금 보시면은 국내 예탁금은 쭉 올라가는데 보시면 지금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는 오히려 쭉 내려오면서 반대로 가르쳤죠. 그래서 결국은 국내가 더 안 사주니까 2022년부터는 하락세가 쭉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보시면은 외국인도 사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국내도 이제 사고 있고 네. 동반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아까 한국전력 얘기해 주셨는데 예. 한국전력은 아시겠죠? 우리나라 기간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 외국인이 100% 못 맞아요. 사요. 예. 50%까지밖에 예. 못 사잖아요. 이틀 전부터 50% 꽉 찼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들은 뭐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 누군가 외국인 다른 외국인이 팔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사주기만 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하, 사실은. 아하. 그러더니까 이게 이제 어제 예. 오늘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난 이유가 사실은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흐름상으로도 지금 보면은 이제 뭐랄까 한전같이 무거운 주식이 그 정기훈까지 동결된데 이렇게 가는 네. 것이 맞냐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그럼 이익이 안 나니까 제대로. 근데 어쨌거나 지금의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은 좋은 게 뭐냐면 한전한테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건 유가고. 네. 유가가 올라가면 비용 들고요. 유가 떨어지면 비용이 줄입니다. 이익이 늘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환율입니다. 여기는 그 달러 자산, 달러 부채가 제일 많은 데인데 달러가 약세로 가면 갚아야 될 돈이나 이자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양쪽 밸런스시트에서도 대차대표도 좋아지고 손익계산서에서도 양쪽에서 호재가 분명 있는 건 분명한데 여기에 정말로 요금까지 정상화만 시켜준다면 사실은 한전을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PBR이 올랐는데도 0.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전히. 예, 0.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금 저 PBR에 대한 또 그러네요. 수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속도나 이런 밸류에이션 나머지 소위 이익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걸 벌어들일 수 있는 속도나 이런 건 상당히 느린 것만은 맞는데 네. 어쨌든 그 소위 그 기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로는 지금 갈 만한 요소들은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만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이 그 우리나라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 대상국 결정이잖아요. 결국 또 불발됐어요. 예, 또 이제 미뤄졌죠. 예. 뭐 사실은 올해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치국물을 또 먼저 마신 것 같긴, 예, 빨리 마신 측면인데 아마 민관 TF도 내년도에 그 와치 리스트에 들어가서 예. 내후년도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것이 꼭 플러스만 될 거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예. 우리 증시가 사실 이머징 쪽에서 어떻게 보면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모르겠어요. 정확하십니다. 이 뭐냐면 뱀 머리가 좋으냐, 예, 저도 그런 용 생각. 꼬리가 예, 좋으냐, 예. 예,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예, 예. 하필이면 지금 또 선진국 쪽이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다운턴하고 신흥국이 올라가는 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신흥국에서 뱀 대가리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저도 들어가 그렇게 있는 것이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뭐 사실은 그 안정성 측면에선 선진국의 전체적인 규모가 크니까 예. 그쪽에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변화, 그러니까 자금 흐름의 유입 속도로 보면 신흥국 쪽 지수가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굳이 나쁘지 않다. 차라리 우리가 몸집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000선에서 4,000, 5,000까지 키워서 그 다음에 선진국 수에서에 들어가야 의미 있게 이제 자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지금은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1%나 될까 싶거든요. 저도 그 의견에 적극 예. 공감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진국 지수 들어가기 전에 그러네요. 5천까지 간 다음에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그것도 뭐 생각하고 나쁘지 않겠네요. 네. 예. 용꼬리보다 뱀 지금 상황에서는 뱀머리가. 용미보다 사두. 예, 예. 오케이.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혼조입니다. 코스피 그래도 상승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0.17% 오름세로 3,10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은 0.24% 조정받습니다. 80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799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어제는 메이저 수급 주체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나란히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41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1,84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인만 홀로 사들입니다. 2,81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72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20억 원 순매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670억 원 매수 우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건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게임과 소프트웨어,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소식에 4% 가까이 급등하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반도체와 맞닿은 테마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가 올라가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미래반도체가 7.76% 오름세로 15,550원, 한미반도체 5.8% 강세입니다. 거래가 98,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현재 3.4% 상승하면서 29만 닉스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8만 8천원이고요. 밖에 DI가 2.3%,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8% 오름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선 제주반도체가 17% 급등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17,750원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5%대 강세로 15,300원, 어보브 반도체가 2.45% 상승하며 현재 12,560원의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상승세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선주 쪽에서는 호재가 있습니다.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웹서비스 등이 주도하는 한일 해저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한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전선과 가온전선은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LS 에코에너지는 0.28% 오름세, LS 마린솔루션이 2%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33,000원입니다. 일진전기도 0.6%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개장 초와 대비해선 상승폭 조금씩 축소시키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 해체 관련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50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 개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 연일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오르비텍이 4.23% 오름세로 거래가 5,420원이고요. 현대건설 3.15% 강세입니다. 78,700원에 거래됩니다. 그밖에 한전 KPS가 1.63%, 위드텍도 0.7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전기술은 1.57%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11만 3,100원대에 거래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 낙폭이 커질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움직일지 장중의 흐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이번 주 들어 중동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또 오늘 새벽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서학개미는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먼저 5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면서 서학개미가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에 나선 4월 4일 주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달러 선이 붕괴됐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연초 수준인 14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젠슨왕 CEO도 연말까지 최대 8억 6,5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틀에 걸쳐서 엔비디아 주식 10만 주를 1,44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3위는 새롭게 순위에 오른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상장한 지 20일 만에 주가가 748% 이상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현재 500억 달러 규모를 넘었는데요. 최근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법까지 통과되면서 성장 전망도 탄탄할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광범위한 채택 가능성이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최근 인상적인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강력한 모멘텀을 타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2위는 테슬라입니다. 매수 우인데요. 기대를 모았던 로보택시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심지어 운행 첫날 과속과 차선 진입 오류 등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일단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출시 이후 첫 거래일에 주가가 8% 넘게 올랐는데요. 또한 향후 전망도 낙관적인데 아크 인베스트에 따르면 테슬라가 오는 2026년까지 텍사스주 오스틴에 1000대 규모의 로보택시를 투입할 경우 이 지역 자율주행 시장의 10%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관심이 쏠린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증권가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일단 만족한 모습인데요. 직접 이용해본 결과 내비게이션 기능은 완벽했고 또 주행도 매끄러웠다며 이번 탑승이 다시 한번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금 확신하게 만드는 경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알파벳의 웨이모보다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개시가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을 넘어 AI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500를 유지했는데 이는 월가 최고치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강세를 이끈 기업 중 하나죠. AMD에 대해서 멜리어스 리서치는 AMD의 GPU가 향후 수년간 강력한 수요를 누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연초부터 AMD의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등장했는데 특히 AI 추론 GPU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짚었습니다. 더불어서 차세대 MI400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신제품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AMD EPS가 2년 내로 $8 이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목표 주가는 $110에서 $1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웰스파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목표 주가를 기존 $130에서 $1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가오는 3분기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와 AI 기반의 D램 수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랜드 플래시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업계의 공급과 수요 조율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일부 상쇄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D램과 랜드 플래시 모두 향후 몇 분기 동안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서 이에 힘입은 수요 회복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돼서 마이크론에 낙관적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이제 3년 9개월여 만에 3,100선을 넘어섰고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추세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개장 후 특징 업종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기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중요한 1차 고비에 도달한 시점에 우리 또 본부장님 한번 진단해 주셔야겠네. 3,000원 넘어서고 3,000 올라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 하나 싶었더니 거기서는 그냥 내달리면서 그냥 생수 한 모금 마시고 그냥 계속 뛰어 들어왔어요. 네. 예. 자, 3,100. 지금은 이제 조금 조정폭은 깊어졌습니다만.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기간 조정 정도로 보세요? 아니면 가격 조정까지도 이어진다고 보세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질문이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부분은 맞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조정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우상향,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과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도 조정을 조금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시장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가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시장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너무 속도가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과거에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였을 때 PER 기준으로 13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900에서 약 4,000포인트까지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 시장이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정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펀드 수익률을 좀 찾아봤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주식형 펀드 4,000여 개 중에서 예. 한 50여 개 정도만 코스피 대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펀드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종합주가 지수보다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과열이 되고 있고 모두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 여기서 지수 자체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좀 차분하게 종목군들을 모아가 본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 계속해서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필요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좀 달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어제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참 아쉽게 하루 만에 지금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주는 어떤 모멘텀이 지금 당분간은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도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올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시장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랠리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도 소위가 좀 됐었는데 어제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은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전기화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부품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밀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요 삼원계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일전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이 좀 바뀐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캐파가 큰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지만 주가상으로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우리가 또 포인트를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 공매도 쪽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매도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과연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전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주체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대한 상방 베팅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 쪽에 대한 쇼 커버링도 추후에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 지수 자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자체의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도 한번 그거 해주시죠. 이제 이 정도 다지고 가면은 삼성전자 6만 원대 이제 거의 뭐 안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네.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거의 6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2026년도, 2025년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 이제 이 HBM4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2달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레거시라고 부르고 있는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주고 추가적으로 HBM 쪽에서도 사실 그렇게 나빠질 만한 이슈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계속해서 퀄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데 HBM이 세대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면서 뭐 이제 고집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데 공급단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는 HBM 쪽에 대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상으로도 그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역시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전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주사도 있고요. 뭐 증권사도 있고요. 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에 나는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반도체가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엿주는 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입니다. 얘는 지금 거의 올라오는 속도가 우리 코스피나 코스피처럼 올라왔는데 4월 7일 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점 찍었습니다만 그때 62불 하던 놈이 지금 128불이면 이거 더블도 더 났는데 한 2달 남짓 만에. 네. 여기는 뭐예요? 실적이에요? 뭐예요, 이거?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 있죠. 기대감도 있고 네.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나오나요? 내일 새벽에 내일, 우리가 이제 예. 우리 시장엔 내일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도 내일 나올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거시라고 부르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3위권 기업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지금 HBM3 이쪽에 대해서 삼성전자보다 먼저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HBM 쪽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점수를 좀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를 견제하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 쪽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예. 약간의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비해서 마이크론이 더 매력적일까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대차하고 기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관세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수출 물량 자체가 급감을 했는데 주가는 그래서인지 좀 소외됐다가 이제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지금 시장 좀 쉬어갈 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네. 판매가 많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25년도 들어오면서 현대와 기아 측에서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좀 방어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2025년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도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4년도보다 영업
영업이익이 15%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꽤나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형주 단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 많이 시장에서 못 올라왔었던 대표 업종군들로 자금이 좀 넘어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출 물량이 급감했다라는 부분들은 부담이 되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건 결국에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있는 그 수급 주체들에 대한 관점이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올라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PER이 5.4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PBR 같은 경우도 0.4배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들도 많이 받아가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대선 이후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명분 중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데 뭐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게 가가지고 미국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 메타 플랜트 쪽에 대한 공장 가동률이 3년, 4년 안에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4년 내에 현지화율,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물량들이 전체 매출에서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일단 뭐 판매가 잘 되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대형 집단에 대한 선순환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경우에는 전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느리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메리트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주식 관련한 시황, 뭐 특히 기사들 중에 가끔씩 그런 표현 보잖아요. 전차 군단 진격하면서 뭐 이렇게 전자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는 이제 전차 군단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또 그때그때 유행이나 트렌드라 해야 될까요? 왜 한때는 왜 그쪽보다도 그 주변에 소부장 이라면서 네. 그런 걸 강조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이른바 소부장 쪽은 어때요? 그 양쪽에. 네, 일단 최근 증시 트렌드가 대형주들이 그러게요.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대형주 위주로. 예, 지금 한국전력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삼성 SDS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기 네. 때문에 일단 이렇게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레이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변동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형주가 뭐 일주일 동안 천천히 움직여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그 정도의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대형주 쪽으로 좀 더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전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를 이야기하다가 좀 넘어왔기 때문에 전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이제 화신이라든지 몇몇 그 현대 기아차 그룹과 연동이 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주식 투자를 굉장히 단발적으로 짧게 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면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전 대형주들을 일단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한국전력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 한국전력도 한국전력인데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급등을 하는데 이렇게 유틸리티 전력 쪽 올라가는 이유 뭐 그 전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뭐 전력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유가가 안정화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 LNG와 관련돼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던 기업이 한국가스공사와 뭐 화성밸브 같은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오는데 한국전력 쪽으로 좀 넘어가 본다면 최근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자력 쪽과 많이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전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재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환율, 우리 워낙 강세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유틸리티 쪽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형주 단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었던 자동차라든지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3배 정도까지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13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수익성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3,900에서 4,000포인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당장 이렇게 조정 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면서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밑에서 모아가는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약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예 대형주, 아예 저점대 있는 종목군들만 매매를 한다면 또 답답하실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함에 있어서 뭐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소형주들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요. 대형주들 어느 정도 배분해 보신다면 그래도 전 2025년도는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장님, 저기 뭐야, 저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미래에셋증권을 갖다가 한번 봤는데 차트를 막 도저히 손이 못 나갈 것 같아요. 이 레벨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엄청 끼 있죠. 끼도 있고 미래에셋증권이나 뭐 증권주들이 어제 뭐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주도를 해왔잖아요. 이번 증권주 랠리를. 어제 엄청난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게 참 다 왔나 싶은데 아니거든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조금 이 기술적으로 이 이격이 너무 큰데 이걸 해소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해소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여의도에서 이제 선후배들을 만나봐도 네.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니까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짜증나죠. 그렇죠. 네. 가장 힘든 상황이 네.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장이 아닌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업종군들에서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이 못 올랐었던 자동차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IT 전자 부품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랐거든요.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좀 아직까지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 쉬어가는 듯 했는데 그래도 시장 강하네요.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외국인 매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표 종목이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하단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예. 뭐 일본 장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숨고르기 하는데 우리만 또 그냥 내달리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뭐 동조하니까 이게 차라리 마음이 놓입니다. 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